내 마음을 알아야 세상 속에서 나답게 설 수 있습니다. 나와 세상을 잇는 마음의 이야기.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심소 심리 미스터리 소설 연작 그 증상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나로 살기 시작한 날. 제5부 실패한 엄마, 내 자기 마음을 살피는 사람. 셜록 황의 사건 요약. 김주영은 아픈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말하지 못한 감정을 몸이 대신 기억한 사람이었다. 그녀의 위장은 고장이 아니라 신호를 보내는 통로였고, 그 신호는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존재의 침묵에서 비롯된 울음이었다. 주영의 고통은 병이 아니라 그녀가 끝내 말하지 못한 서운함, 억울함, 두려움, 분노가 몸이라는 하드웨어를 통해 표현할 수 있었던 그녀의 마음의 외침이었다. 그녀는 아프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 고통이 자기 마음의 말이었음을 알지 못했다. 황 박사가 그 통증 속에서 읽어낸 건 그녀의 마음이 살고 싶다는 외침을 부르짖는다는 사실이었다. 주영 씨, 몸이 이렇게 울고 있다는 건 당신만의 마음으로 당신이 뭔가를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 숨을 황 박사는 그녀가 자신의 마음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단서로 보았다. 이 상담은 삶의 어려움이나 아픔을 토로하거나 고통을 해석하는 자리만은 아니다. 주영 씨의 사건은 한 사람의 억압된 감정과 의식하지 못한 그녀의 마음이 자신의 몸을 경유해 말을 하는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황 박사는 다시 한번 확신했다. 상담은 몸의 증상을 고치는 기술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아직 살아있음을 확인해주는 일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 몸으로 말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그녀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인식하게 되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만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나 알려도 괜찮아. 수요일 아침이었다. 습관처럼 들고 나온 커피는 반쯤 식었고 회의실 문이 닫히기도 전에 휴대폰에서 진동이 울렸다. 주호 담임이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어깨 안쪽으로 차가운 긴장감이 스며들었다. 회의실을 빠져나와 복도 끝 자판기업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담임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수업 중에 주호가 친구를 세게 밀쳐서 넘어뜨린 일이 있었어요. 의자까지 밀쳐서 넘어졌거든요. 그 바람에 친구가 다쳤고 울면서 양호실로 갔답니다. 주호는 교실 밖으로 뛰쳐나갔고요. 머릿속이 멍했다. 담임의 말은 멈추지 않았다. 아무래도 정서불안의 징후가 심각한 것 같아요. ADHD 가능성도 고려해 보셔야 할 듯합니다. 아무래도 워킹맘이시다 보니 아이가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를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불안정하고요. 저의 지시나 규칙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요. 방임, 무책임, 워킹맘. 그 말들이 등 뒤에서 차갑게 꽂혔다. 나는 통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상사의 프레젠테이션은 하나도 들리지 않았고 종이 위를 멍하니 문지르며 생각했다. 나는 지금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그냥 진단받는 사람이구나.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무너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나는 이제 나만의 작은 결심을 할 수 있었다. 지금 이 상황은 견뎌내야 할 것이 아니야. 무엇보다 내 방식대로 이해부터 해야 돼.
그리고 나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꼭 살아내는 사람이 될 거야. 바로 반차를 내고 학교로 향했다. 떨리는 손으로 운전을 하고 교무실 문을 열었다. 어색하게 굳은 얼굴로 나를 쳐다보는 담임을 보니 지금 주호가 하고 있을 눈빛이 떠올랐다. 두려워하면서 초점을 잃은 듯 멍하니 쳐다볼 아이의 눈빛. 남편의 질책에 내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였을 눈빛이었다. 담임은 친절했지만 단호했다. 아이의 행동을 교사로서 지도하기 힘들다고 했다. 아니, 엄마로서의 책임을 암묵적으로 강조하면서 주호가 학교를 다닐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아무래도 병원에 가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말을 계속 되뇌었다. 나는 그런 말들을 귓등으로 흘리면서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열심히 받아 적는 척 했지만 그 와중에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썰렁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여느 때처럼 밥을 먹었다. 아이도 보통 때와 달리 조용히 밥을 먹었다. 나는 아이의 숟가락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난 지금까지 문제없는 아이를 만드는 게 좋은 엄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왔어. 그런데 정말 그런 걸까? 지금 주호와 관련된 진짜 문제는 뭐지?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남편의 눈치를 살폈다. 오후에 주호를 데려오면서 남편에게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문자를 보냈기 때문이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나? 이것이 주호의 문제일까? 아니면 내가 가진 삶의 문제가 계속 아이를 통해 나타나는 것일까? 저녁 식탁 위에는 반찬 몇 가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아이는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고 주영은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하며 침묵을 깨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학교에서는 뭐라고 하던데? 주영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친구를 밀치고 의자까지 밀려는 행동을 했대. 선생님 말로는 정서적으로 예민해 보이고 ADHD 가능성도 열어봐야 할 것 같다고 하셨어. 학교폭력위원회 얘기도 나왔고. 남편은 고개를 들었다. 그 표정에는 놀람도 걱정도 없었다. 대신 익숙한 판단이 가볍게 던져졌다. 그러니까 더 이상 회사 다니는 건 무리라는 거잖아. 집에서 애랑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주영은 한 박자 늦게 말했다. 그게 지금 필요한 대답이라고 생각해?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당연하지. 지금 애가 저런 상태인데 지금. 너는 일 핑계 대면서 도망치잖아 지금. 그게 다 네 탓은 아니더라도 네 책임이야. 그 말은 너무 익숙했다. 모든 화살이 그녀에게로 향하는 말. 그러나 이번엔 그녀는 조용히 입을 닫지 않았다. 식탁을 사이에 두고 주영은 고개를 들었다. 그럼 당신은? 당신은 주호한테 어떤 사람이야? 아이가 힘들다고 말한 거 들어본 적 있어? 애한테 뭐라도 물어본 적 있어? 남편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 식탁 위 공기가 가라앉았다. 주영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당신은 그냥 아이가 문제없이 자라길 바라지. 말 잘 듣고 말썽 안 부리고 교실에 잘 앉아있는 아이. 나는 그게 우리 아이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주호가 지금 자기 마음을 말하지 못해서, 아니 말할 줄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해. 그걸 자꾸 문제로만 보면 아이는 자기 마음을 감추는 법만 배우게 돼. 남편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그래서 지금 애는 친구 밀치고 소리 지르고
학교에서 선생들이 난린데도 그러면 그냥 마음의 문제라고 그럼 넘기자는 거야? 그 말에 주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나는 아이를 병명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아이가 가진 마음의 아픔을 파악해줘야 한다고 믿어. 적어도 학교에서는 아이가 병을 가진 환자가 아니라 각기 다른 마음을 가진 존재로 인정받으며 자라길 바래. 당신은 애가 다치지 않고 욕먹지 않고 문제없이 살아가길 바라겠지. 나도 그런 마음은 다르지 않아. 그런데 적어도 아이를 정신병 환자로 보면서 돌보지는 말자는 생각이야. 그녀는 그 순간 처음으로 남편과 자신이 아이를 바라보는 믿음이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양육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그와 다른 아이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의 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난 후 어두운 거실에서 식탁에 앉아 있을 때였다. 불도 켜기 전 남편이 먼저 말을 걸었다. 그만두는 건 어때?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뭘? 직장 말이야. 이 정도 상황이면 이제는 애한테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주영은 웃음처럼 튀어나오려던 숨을 삼켰다. 나 일 안 하면. 생활비는? 남편은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그깟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애가 학교 폭력자 무슨 가해지 아니 뭔 이런 거 되면 뭐가 남니? 뭐가 남아? 너 엄마잖아. 어? 엄마 역할 제대로 좀 해야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주영의 몸 어딘가가 울컥했다. 그건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마치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다. 엄마 역할? 그럼 당신은? 아빠 역할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남편은 말이 없었다. 남편은 그만하자는 듯 TV 리모컨을 들고 소리를 키웠다. 주영은 등을 돌려 안방으로 들어갔다. 손끝은 싸늘했고 등허리는 굳은 채 식탁에 말없는 의자들이 뒤따라오는 것 같았다. 머릿속에는 엄마 역할, 회사에서의 존재, 아내로서의 평가,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물음표들이 요동쳤다. 나는 존재해도 괜찮은 사람인가요? 이 집에서 나는 뭘 해야 되는 존재이죠? 사랑받는 존재인가요? 기능하는 존재인가요? 아니면 그냥 사라지지 말아야 할 이유를 하나만 갖고 살아가는 존재인가요? 이런 질문을 품은 채 다음날 그녀는 상담실 문을 두드리게 된다. 셜록 황의 사건 기록. 나는 어떤 믿음을 따라 살고 싶은가? 박사님, 전 요즘 제가 뭘 위해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상황이 너무 버겁고, 솔직히 말하면 누가 좀 나 대신 결정해줬으면 좋겠어요. 회사든 애든 이 집에서 제가 뭘 해야 되는지 누가 좀 알려줬으면. 그 말은 자포자기처럼 들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황 박사는 들었다. 그 말 속에는 나는 여전히 살아내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다. 삶이 무너졌다는 말은 아직 삶을 붙들고 있다는 증거이다. 남편은 직장을 그만두라고 했어요. 애한테 집중해야 된다고.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그냥 제가 이 집에 존재해도 괜찮은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아이 문제도 남편 문제도 다 저 하나만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황 박사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주영 씨, 지금까지는 그 모든 문제를 나의 역할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라고 믿어오셨죠? 엄마로서, 아내로서, 딸로서 늘 책임져야 하고 조용히 견뎌야 한다고. 이런 믿음들은 주영 씨의 삶에서 남편과 아이가
각기 다른 마음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은 아이에게 학교에서 문제를 만들지 않는 아이가 되길 원하죠. 하지만 주영 씨는 아이라도 자기 마음을 표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믿어요. 막연히 이런 믿음으로 아이가 학교에서 생활하기를 바라죠. 하지만 아이는 학교에서 교사나 주위 학생들에게 이상한 아이, 정신병이 의심되는 아이로 취급받고 말아요. 그녀는 눈을 크게 떴다. 맞아요. 저는 주호가 그냥 무난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마음을 말할 수 있는 아이가 되길 바랐어요. 지금까지 주영 씨는 남편과 다르게 생각하는 자신을 숨겼어요. 자신의 역할을 잘 하기만 하면 남편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어요. 이와 동시에 아이에게 주영 씨는 엄마는 조용한 사람이다. 아빠의 말에 무조건 따른다. 라는 그런 모델이 되어갔죠.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을 잃어버렸나 봐요. 남편의 요청을 그냥 견디고 눈치 보면서 요청하는 걸 그냥 따르게 됐고요. 황 박사는 말했다. 그건 주영 씨 당신이 가진 자신에 대한 믿음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인식의 부재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왜 사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저는 그냥 제가 짊어지고 있는 삶이 너무 무거워서 누군가 대신 짊어주길 바랐던 것 같아요. 그게 감정이고 고통이고 그냥 제 몫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황 박사는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지금 주영 씨는 이 고통을 아이에게는 물려주지 않겠다라는 결심의 문 앞에 서 있어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자신이 가진 어떤 믿음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처음으로 알려고 해요.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그 침묵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었다. 그건 자기 마음을 직면하는 데서 오는 고통, 두려움, 그리고 아직 준비되지 않은 책임감이 뒤섞인 복잡한 정적이었다. 그런데 무서워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 믿음을 보면 제가 그동안 뭐에 기대서 살아왔는지도 보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뭘 원하는지, 내가 진짜 뭘 믿고 있었는지를 보면 그동안의 저를 부정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자기 직면의 순간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저는 늘 누군가가 원하는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잘해야 하고, 맞춰야 하고, 실수하지 않아야 되고. 그게 제가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그냥 틀리지 않게만 살면 되는 사람 같았어요. 엄마로서도, 아내로서도, 회사에서도 문제없는 사람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믿음이 저를 계속 더 작고, 더 조용하고, 더 사라지게 만든 것 같아요. 지금의 저는 그냥 누군가가 만든 틀 안에서 조용히 기능하는 사람이에요. 제 삶에선 내가 빠져 있었어요. 그녀는 한참 침묵하다가 물었다. 그럼 저는 어떤 믿음을 따라 살고 싶은 사람일까요? 그녀는 숨을 들이쉬었다가 처음으로 황 박사를 바라보았다. 박사님, 그럼 이 나라는 건 이제라도 찾을 수 있을까요? 주영 씨, 당신이 자신이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안다면 주영님은 이제 자신에 대한 믿음, 자신이 만들려고 하는 삶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해요. 그녀는 천천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개 끄덕임은 수긍이 아니라 결심처럼 보였다.
그리고 마치 자신에게 말하듯 조심스럽게 말했다. 전 늘 누군가의 기대를 이뤄주는 게 제 몫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게 계속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뭘 원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황 박사는 물었다. 그럼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뭔가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요, 도망치고 싶어요. 근데 진짜 도망치고 싶은 건 이 상황이나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그냥 제가 저답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에서요. 저는 원래 진짜 뭔가가 하고 싶고 뭘 이루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인정받고 싶고 나도 나대로 뭔가를 세우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누군가의 아내, 누구의 엄마, 누구의 직원이기만 한 것 같아요. 황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바로 주영 씨 마음의 정체죠. 지금 주영 씨의 내면에서는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욕망하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이 막 움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욕망은 단순히 편해지고 싶다가 아니라 내 삶을 주도하고 싶다는 절실함으로 읽혀요.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단단한 눈빛으로 말했다. 맞아요. 편해지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내 인생을 좀 이끌고 싶어요. 이게 내 거라는 걸 느끼고 싶고, 내가 만든 하루라는 걸 느끼고 싶어요. 황 박사는 수첩에 조용히 적었다. 감정은 자기 삶에 대한 믿음의 실루엣이다. 그리고 자기 욕망을 인식하는 순간 존재는 방향을 갖는다. 황 박사는 말을 이었다. 주영 씨, 지금 이 말을 하신 순간부터 이미 마음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는 감정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이루고 싶은 사람인가를 계속 확인해 나가야 해요. 그게 바로 자기 마음을 읽는 일이고 심리적 독립의 시작이에요. 그녀는 작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단순한 이해가 아니라 자기 삶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는 자기 선언의 시작이었다. 김주영의 상담일지. 나는 나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 이번 상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나는 내 발걸음이 이전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무거움은 여전했지만 그 무거움 속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그림자를 가진 채 따라붙고 있었다. 며칠 전 학교 담임교사의 말은 아이를 정신병자로, 나를 무책임한 엄마로 몰아간 것이었다. 그리고 다시 학교폭력위원회를 언급하면서 담임은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내왔다. 어머님, 지금 아이의 상태는 간헐적인 감정 폭발, 충동 조절 장애, 그리고 ADHD 스펙트럼에 가까운 상태로 보입니다. 빨리 전문가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필요해 보여요. 병원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아 제출해주기를 요청한 것이다. 나는 단호하게 거부했지만 동시에 흔들렸다. 혹시 내가 뭔가를 부정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남편과의 대화는 나를 더 깊이 흔들어 놓았다. 괜히 혼자 버티다 애까지 힘들게 하지 말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그 말은 내 속을 찔렀다. 그러면서도 나는 그 말을 단번에 받아들이지 못했다.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건 그저 고집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나다운 방식이었을까? 주호의 말은 이런 나의 혼란과 불안에 던져진 마지막 일격이었다. 엄마가 또 속상할까봐 말 안 했어. 나는 지금까지
내 방식으로 아이를 지킨다고 믿어왔지만 아이가 자기 마음조차 표현할 수 없게 했단 말인가? 이런 질문이 마음속을 어지럽혔고 나는 다시 셜록항의 상담실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막막한 질문과 함께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나 자신에 대한 새로운 직면을 하게 되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셜록항의 상담실을 찾지 않을 수 없었다. 황심소 심리 미스터리 소설 연작 그 증상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나로 살기 시작한 날 제6부 완벽한 엄마가 아닌 그냥 엄마는 될 수 없을까? 주영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의자에 앉기도 전에 손부터 무릎 위로 내려앉았고 눈은 테이블의 나뭇결 하나를 오래 바라보고 있었다. 선생님은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하고 ADHD일 수도 있다면서 병원 진단과 약물 치료를 권해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했더니 무책임한 엄마 같다고 돌려서 말했어요. 남편은 그렇게 단호하게 굴다가 애 망치면 네 책임이라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아이를 병으로 규정하려는 말들, 그걸 단호히 거부한 뒤 자신에게 되돌아온 무책임하다는 말. 남편의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라는 무심한 판단. 그 모든 말들이 지금 그녀 안에서 나는 실패한 엄마인가 라는 문장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런데 박사님, 아이가 장난처럼 말실수 한두 번 했다고, 감정 표현이 서툴다고, 왜 그걸 병이라고 부르죠? 그게 지금 아이가 겪는 세상에서의 혼란이고 어려움이면 그 마음을 이해하려는 시도 없이 왜 진단부터 하죠? 저는요, 아이가 그렇게까지 아픈 게 아니라 그냥 아직 자기 마음을 다루는 방법을 모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사도 병원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병명부터 붙이고 약부터 먹으라고 해요. 저한테는 그게 너무 잔인하게 느껴져요. 황 박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잔인함은 엄마로서 느끼는 감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으로서 품고 있는 질문이에요. 왜 우리는 어려움이라는 말을 이상으로 번역하고 불편함을 장애로 처리하고 있는가? 지금 주영 씨는 자기 아이의 상태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과정을 병으로 고정하는 사회의 시선에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주영은 조용히 입술을 눌렀다. 제가 무서운 건 아이의 마음을 다 듣기도 전에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뉘는 대화들이었어요. 선생님도 병원도 다들 아이의 언어를 기다리지 않아요. 그냥 표로 정리하고 기준으로 판단하고 전 그게 너무 낯설었고 슬펐어요. 이번 사건은 단순히 문제아이 엄마로 규정된 한 여성이 상담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회복해가는 과정이라기보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손쉽게 한 사람의 존재 전체를 오해하고 낙인 찍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심리상담 사례이다. 김주영은 상담실 문을 열며 자신을 실패한 엄마로 여겼다. 상담이 이어질수록 명확해지는 건 그녀가 실패한 엄마가 아니라 남들이 만든 기준과 틀에 맞추어 살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현재 그녀 아이 주호가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했다. 학교의 교사는 아이의 마음을 알려 하기보다 병명으로 아이를 진단하려 했다. 남편은 기능하는 엄마로서의 역할만을 요구했다. 상담에서 주영은 자신의 삶의 어려움과 관련된 자기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는요, 뭘 잘못한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너무 감정적인 사람처럼 여겨져요.
전문가들은 다 분석하고 수치로 말하죠. 저는 그냥 엄마로 반응했을 뿐인데 그게 무능한 것처럼 보여져요. 황 박사는 조용히 말했다. 그건 주영 씨가 감정적인 게 아니라 지금 이 사회에서 정상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비정상적인 진단 앞에서 사람으로서의 마음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 말 듣고 싶었어요. 저는 그냥 제 아이가 하나의 마음을 가진 존재라고 믿고 싶었어요. 그게 전부예요. 황 박사는 다시 조용히 말했다. 그 믿음이 지금까지 감정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주영 씨가 어떤 사람이고 싶은지를 말해주는 당신의 마음이에요. 지금 주영 씨는 감정을 다루는 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현하고 싶은 사람으로 바뀌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이제 막 당신이 누구인가를 새롭게 쓰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말없이 웃었다. 그 웃음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얼굴이 아니라 지금 짊어지고 있는 짐을 내 짐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 사람의 얼굴이었다. 황 박사는 수첩에 한 줄을 덧붙였다. 심리적 독립은 감정을 표현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는다. 삶의 믿음을 자기 욕망에 맞게 다시 써내려가는 결심에서 시작된다. 김주영의 상담일지. 나의 마음을 찾고 아이의 마음을 보아야 한다. 학교의 메시지는 내 아이를 충동 조절이 되지 않는 문제아로, 담임은 나를 무책임한 엄마로 규정하고 있었다. 병원은 ADHD 가능성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남편은 그 모든 상황을 내가 직장을 가진 탓이라고 했다. 처음으로 이게 정말 내 삶인가 라는 물음 대신 나는 누구의 시선 속에서 살아왔는가 라는 물음이 내 안에서 일어났다. 내가 셜록항의 상담실에 다시 앉았을 때 더 이상 나는 누군가의 해석이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박사님, 저는 그동안 감정에 매달린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감정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몰라서 헤맸던 것 같아요. 아이 문제도 남편과의 갈등도 결국은 제가 어떤 마음으로 그걸 바라보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감정에 휩쓸리듯 살아온 거예요. 황 박사는 나에게 이렇게 알려주었다. 누구나 자기 믿음이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만의 마음을 인식할 수 있다면 자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들은 모두 자신이 가진 믿음의 실루엣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믿음의 실루엣이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내 안에 웅크리고 있었던 어떤 감정을 가진 한 사람을 떠올리게 했다. 바로 내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가능한 잊어버리려고 했던 나 자신이었다. 이제 나는 안다. 이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타인의 반응이 아닌 내가 나를 어떻게 믿어왔는가이다. 그동안 나 자신의 믿음은 언제나 주변의 시선을 따라 조정되었다. 나는 문제없는 사람, 견디는 사람, 좋은 엄마라는 나 자신의 믿음에 나를 맞추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내 아이의 문제는 병명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이 표현되는 과정이다. 나는 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줄 것이다. 넌 병명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사람이 아니야. 너 나름의 행동을 하지만 그것은 바로 네 마음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야. 안타깝게도 지금은 네가 스스로 자신이 어떤 행동을 왜 했는지 잘 모르고 있어. 하지만 네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면
너는 정말 너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잘 해낼 수 있어. 그리고 엄마는 네 마음을 너와 함께 끝까지 찾을게. 그때에는 너도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행동을 잘 할 수 있게 될 거야. 네가 그렇게 잘 할 수 있을 때까지 믿고 기다려주는 엄마가 될게. 주말이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이른 아침. 주영은 식탁에 앉아 따뜻한 물을 마시며 잠에서 덜 깬 몸을 천천히 깨우고 있었다. 아이는 아직 방 안에서 이불을 뒤척이고 있었고 남편은 침묵이 편한 사람처럼 말없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도 그날의 공기는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전날 밤, 그녀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다. 나는 지금 내 아이를 문제로 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아이의 마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은 그녀의 믿음을 흔들었다. 지금까지 그녀는 좋은 엄마란 문제없는 아이를 만든다는 믿음 아래 살았다. 그러나 그 믿음은 정작 아이의 마음을 읽어보려는 노력 없이 아이를 잘 길들인 상태에 머무르게 했음을 알게 됐다. 그날 아침, 주영은 조용히 아들 주호의 방문을 열었다. 주호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벽을 보고 누워 있었다. 주호야, 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주영은 문틈을 잡은 손에 힘을 살짝 주었다. 엄마, 그 선생님 말 듣고 병원 데려갈 거야? 주영은 잠시 가슴이 멎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곤 조용히 문을 닫고 아이 곁에 앉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다. 아니, 주호야, 넌 병원에 갈 필요가 없어. 엄마는 네가 마음이 힘들어져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 병명이 아니라 그냥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싶어. 아이의 어깨가 조금 떨렸다. 잠시 뒤 주호는 낮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친구가 내 이름 이상하다고 놀렸어. 근데 선생님은 신경 쓰지 말라고만 했어. 내가 속상하다고 했는데도 그냥 수업 계속 하자고 했어. 그 말에 주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말이 나왔다는 사실에 처음으로 아이의 마음이 길들여지기 전의 목소리로 들려왔다고 느꼈다. 그 순간 주영은 깨달았다.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아이를 사회에 적응시키는 엄마가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엄마, 아이가 자기 마음을 표현해도 괜찮다고 믿게 해주는 엄마가 되는 일이라는 것을. 일요일 오후, 초겨울볕이 길게 놀이터 바닥을 덮고 있었다. 주영은 모처럼 아이와 둘이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마음이 완전히 편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그 어색함이 지금 자신의 상태를 더 정확히 말해주는 것 같았다. 주영은 벤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주호가 놀이터 한쪽 구석에서 혼자 모래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는 또래보다 조용하고 감정을 쉽게 드러내는 편이 아니었다. 하지만 주영은 이제 알게 되었다. 그것은 내성 때문이 아니라 감정을 꺼냈을 때 어떤 반응이 돌아올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이라는 것을. 잠시 뒤 주호가 걸어왔다. 평소보다 더 조용한 발걸음이었다. 주영은 아이가 다가오는 동안 말없이 기다렸다. 엄마, 나 아까 그네 줄 서 있었는데 어떤 형이 비켜, 느려 터졌네라고 했어. 주영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예전 같았으면 그럴 수도 있지, 그냥 넘겨 라고 말했을 것이다. 아니, 말하려고 입술이 움직이려는 찰나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 그리고 그 말을 꺼내기 전 마음속에서 작게 물었다. 나는 지금 이 아이의 어떤 마음을 듣고 있는 걸까? 주영은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물었다. 그 말 들었을 때 주호는 어떤 마음이었어? 주호는 눈을 깜빡였다. 엄마의 질문이 뜻밖이라는 듯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잠시 머뭇거리던 아이가 입을 열었다. 좀 창피했어. 나한테만 그런 말 한 것 같았어. 주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 옆으로 몸을 살짝 기울였다. 창피했구나. 주호야, 그런 말 들으면 누구라도 속상해. 엄마도 그래. 근데 그럴 때 그냥 참는 것보다 네 마음이 어땠는지 말해주는 것도 괜찮아. 엄마는 네 마음이 궁금해. 주호는 조용히 모래를 주먹으로 눌렀다. 그러고는 작게 말했다. 내가 느리게 행동하면 진짜 이상한 사람이 되는 줄 알았어. 그 말에 주영은 가만히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 근데 엄마는 네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네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야기해주는 게 훨씬 용감한 일이야. 아이의 눈동자가 순간 반짝였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작게 웃었다. 그날 놀이터에서 주영은 알게 됐다. 완벽한 대답을 주는 엄마가 아니라 질문을 멈추지 않는 아이의 마음을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자신의 마음을. 엄마로서 아이의 감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감정이 말이 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자기 믿음의 시작을. 그녀는 혼잣말처럼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지금 아이를 고치려는 게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중이야. 그리고 그건 아이에게만 중요한 일이 아니라 나에게도 마찬가지야. 그 순간 주영은 아이와 함께 자기 마음의 언어를 배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주 작은 말 한 줄이 한 사람을 바꾸고 또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걸 알게 되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조언하는 엄마가 아니라 함께 듣는 엄마였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며 주영은 주호 책상 위에 놓인 그림 한 장을 우연히 발견했다. 빨간 크레용으로 삐뚤삐뚤하게 그려진 아이 한 명. 그리고 그 아래에 조심스레 써내려간 글귀가 있었다. 엄마는 내가 무섭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주영의 손이 멈췄다. 마치 누군가가 조용히 그녀의 마음을 내려친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가만히 주저앉아 한참을 그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지난주 학교에서 친구를 밀치고 교실을 뛰쳐나간 날, 주호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다. 왜 그렇게까지 했어? 다음엔 그러면 안 돼.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건 사실 아이를 이해하려는 마음보다 주변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다시 생각하니 그 말은 주호의 마음이 아닌 주영 자신의 믿음이 만들어낸 것이었다. 문제는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 불편한 감정은 아이도 삼켜야 한다. 그 믿음은 평소엔 의식되지 않았지만 습관처럼 그녀의 입에서 튀어나왔다. 아이의 행동은 여전히 마음으로 보기보다 사회적 기대라는 거울을 통해 비춰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오후 학교에서 다시 알림장이 왔다. 이번엔 주호가 수업 중에 친구 책상을 손으로 두드리는 일이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아이가 일부러 그런 건지 그저 혼잣말을 하며 책상을 툭 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또다시 정서 문제, 감정 조절의 어려움, 주의력 부족이라는 표현이 사용돼 있었다. 그날 저녁, 주영은 조심스레 그 내용을 남편에게 전했다. 학교에서 또 연락 왔어. 주호가 수업 중에 친구 책상을 두드렸대.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쯤 됐으면 병원부터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계속 이러면 진짜 큰일 나는 거야. 주영은 그 말에 바로 반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엔 조금 다르게 말했다. 나도 걱정돼. 그런데 주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난 아직 몰라. 병원에 가기 전에 우리 아이가 무슨 마음으로 그랬는지 먼저 물어보고 싶어.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 너 진짜 언제까지 네 방식만 고집할 거니? 감정적으로만 반응하면서. 결국 아이 상태 더 키우는 거 아니냐고. 그 말에 잠시 숨이 막혔다.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는 말. 그건 늘 주영을 자책하게 만들었던 단어였다. 그러나 이번엔 다르게 받아들였다.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이었다. 주영은 조용히 말했다. 난 아이의 감정을 혼내기보다 그 감정이 왜 생겼는지 알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 병명이 아니라 마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 아이의 진짜 상태를 알고 싶은 사람. 그날 밤, 주영은 견딜 수 없는 마음에 셜록항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박사님, 저는 또 뭘 잘못한 걸까요?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고 했는데 결국 또 제가 무서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잠시 후, 황 박사에게서 답장이 도착했다. 주영 씨, 지금 느끼는 감정은 실패가 아니라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다시 시작하는 신호일 수 있어요. 감정은 언제든 혼란스럽지만 마음은 거기에 길을 내는 힘이에요. 그 말에 주영은 다시 주호의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되뇌었다. 난 완벽한 엄마가 되려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 아이의 마음을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그게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할 내 마음이야.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내 마음을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자신의 믿음을 보지 못한 채 이해라는 이름으로 다가가는 모든 시도는 결국 아이에게 진단이 되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주영은 다이어리 첫 장에 이렇게 썼다. 나는 이제부터 아이의 감정을 바로잡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감정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함께 궁금해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내 마음도 그렇게 읽어야 한다. 셜록황의 상담 기록, 믿음의 작용. 김주영이 다시 상담실 문을 열었다. 이전보다 단단한 표정이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흔들리는 기색이 배어 있었다. 그것은 확신 없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라 확신을 찾고자 다시 길을 묻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곧장 말을 꺼냈다. 박사님, 제가 아이를 믿는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 그 믿음이 흔들려요. 학교에선 계속 보고서가 오고 남편도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고 어느 순간 저도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전 또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황 박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물었다. 주영 씨, 지금 주호를 진단의 언어로 설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다. 그냥 제가 무너지면 아이까지 무너질 것 같아서요. 무조건 나라도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황 박사는 그녀의 말 속에서 감정이 아닌 믿음을 들었다. 그건 감정이 아니라 당신이 오래 품어온 마음의 구조예요. 내가 버티는 것이 아이를 지키는 일이다 라는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은 누가 만든 걸까요? 그녀는 작게 말했다. 저요. 제가 만든 거예요. 황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다. 지금 그 믿음을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그녀는 숨을 고르며 조용히 말했다. 그 믿음을 다시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아이를 지키려고 버틴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 아이의 마음을 더 잘 들을 수 있게 하려면 제가 먼저 내 마음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해야 하는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황 박사는 수첩을 펼쳐 이렇게 적었다. 믿음은 고정된 구조가 아니라 스스로 점검하고
다듬어가는 마음의 언어이다. 황 박사는 덧붙였다. 지금 주영 씨는 감정을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믿음을 다시 보고 그 믿음으로 관계를 다시 짜보려는 사람이에요. 그건 무기력이 아니라 아주 주체적인 태도예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말했다. 저는 완벽한 엄마가 아니라 우리 아이와 함께 자라는 엄마이고 싶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주영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내뱉은 말은 이랬다. 오늘도 회사에서 잘하셨나 봐. 그래서 애는 계속 저 모양이지? 예전 같았으면 주영은 조용히 물러났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쉬고 상담실에서 들은 황 박사의 말을 떠올렸다. 그 말은 사실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입니다. 당신이 그 말을 믿지 않으면 그 말은 힘을 가질 수 없어요. 그녀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회사에서는 내가 오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잘 마쳤어. 내 일이 무시당해야 할 이유는 없어. 집안일에 소홀했다면 미안하지만 그게 내 존재 전체를 부정해야 할 이유는 아니잖아. 남편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밖에서 아무리 잘 나가봐야 집안에서 무능하면 똑같아. 애 문제도 해결 못하는 엄마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척 그래. 주영은 이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녀는 똑바로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무능한 엄마가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엄마야. 병원 가는 건 나중 문제고 먼저 아이가 무슨 마음이었는지를 알고 싶어. 잠시 정적이 흘렀고 주호가 방에서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밀었다. 주영은 부드러운 표정으로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다. 주호야, 걱정하지 마. 엄만 네 마음이 궁금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가 편할 때 말해줘. 그날 밤 주영은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나는 지금 남편의 말에 반응하지 않기 위해 훈련 중이다. 그의 말이 나를 지배하게 두지 않기 위해. 내 마음 안에서 그 말을 다시 듣고 있다. 나를 지키기 위해.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난 완벽한 엄마는 못 되더라도 내 마음을 잃지 않은 엄마는 될 수 있어. 그리고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야. 황심소 심리 미스터리 소설 연작 그 증상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나로 살기 시작한 날 제7부 실종된 이름을 다시 부르다. 그날 밤 주호는 어김없이 숙제처럼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주영은 아이의 등 뒤에 조심스레 앉아 아이의 손끝을 바라보았다. 주호는 크레용을 꾹 누르며 붉은색으로 사람을 그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 아래 빼뚤빼뚤하게 글씨를 써내려갔다. 엄마는 내가 무섭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을 보는 순간 주영의 손끝이 떨렸다. 주호를 향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주호야, 그거 엄마가 무서운 거야? 주호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아니, 엄마는 괴물 아니야. 괴물은 학교에 많아. 주영은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아이의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그 말에는 오랜 시간 눌려있던 감정이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다. 괴물이라니 어떤 괴물? 주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학교 선생님. 자꾸 말해. 자꾸 지시해. 왜라고 물으면 화내고 설명도 안 해줘. 그냥 하래. 난 왜 그걸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
친구들도 웃긴 말로 놀리는데 선생님은 내가 예민하대. 주영은 더는 묻지 않고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다. 아이의 얼굴에는 감정이 묻어나지 않았지만 그 말 속에는 혼란과 불안, 그리고 자기 존재에 대한 위축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주영은 깨달았다. 지금까지 자신은 주호의 이상 행동에 대해 전문가의 시선으로 해석하려 했고 문제 행동이라는 틀로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아이가 자기 마음을 이해받지 못한 채 지시만 따르며 살아가는 일방적 환경 속에서 생긴 자기 믿음의 반응이었다. 주호에게 학교란 설명 없는 지시가 반복되는 이상한 장소였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엄마, 게임 속 괴물들은 그래도 패턴이 있어서 예측할 수 있는데 선생님은 언제 화날지 몰라. 나는 조용히 있으려고 하는데도 자꾸 날 불러. 내가 뭐 잘못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 주영은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아이가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엄마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주호를 가볍게 안았다. 주호야, 엄마는 네가 무섭다고 느끼는 걸 무시하지 않을 거야. 엄마가 너의 던전 파티원이 돼줄게. 다음번엔 학교라는 던전에 들어갈 때 혼자라고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 주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후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주영은 다이어리에 이렇게 썼다. 오늘 나는 아이의 그림에서 아이의 말을 들었다. 지금껏 나는 그 말을 문제의 증거로만 읽으려고 했지만 그건 단지 한 아이가 내 마음은 아직 설명되지 않았다는 몸짓이었다. 이제 나는 그 몸짓을 듣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전문가, 의사라는 사람의 아이에 대한 형식적인 진단보다 아이의 마음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 사람이고 싶다. 그것이 내 믿음이고 내가 다시 읽은 나의 마음이다. 그날 밤 문을 여는 소리에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이 고개를 돌렸다. 오늘도 아주 회사에서 밖에서 고생을 엄청 많이 하셨나 보네. 그래서 집안 꼴이 이 모양이지. 아이고, 내 참. 그 말은 예전 같았으면 심장을 쿵 떨어뜨릴 정도로 무서운 말이었다. 나는 그 한마디에 며칠씩 나를 무능한 사람처럼 느끼곤 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상담실에서의 말이 떠올랐다.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그것을 믿을 이유는 없어. 그의 말은 그의 감정일 뿐, 그게 곧 나에 대한 진실은 아니야. 나는 조용히,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집안이 그렇게 어지럽진 않아.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 있었고, 내가 신경 쓰지 못한 건 인정해. 그런데 회사 일이 왜 그렇게 무시당해야 돼? 남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회사 일이 중요하면 집에서는 뭘 해도 다 괜찮다는 거야? 유세 부리는 거야, 지금? 네가 집에서 지금 제대로 하는 게 뭐니? 이전 같았으면 미안해라고 중얼거리며 주방으로 도망갔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여보, 나 회사에서 무슨 일 하는지 알고 있어? 거기선 인정받고 유능한 사람이야. 그런데 왜 이 집에만 오면 무능하고 쓸모없는 사람이 돼야 돼? 왜 항상 당신 기준에 맞추지 못하면 내가 틀린 사람이 돼야 하냐고. 남편은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밖에서 인정받든 말든 집에서 제대로 못하면 무능한 거지. 야, 내가 왜 집에 들어와서까지. 나 참,
내가 왜 집에서 들어와서까지 너를 맞춰야 되냐? 그럴 거면 나가서 혼자 살아. 나 혼자 사는 게 무서워서 여기 있는 게 아니야. 당신이 나를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당신 마음이야. 하지만 더 이상 그걸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난 당신의 감정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무능한 사람이 아니고, 당신이 분노한다고 해서 내가 잘못된 사람은 아니야. 그 순간 작은 방에서 아이가 겁먹은 얼굴로 나왔다. 나는 조심스레 아이에게 다가가 앉았다. 주호야, 엄마 아빠가 잠깐 중요한 얘기 중이야. 너는 걱정 안 해도 돼. 아이를 다독여 방으로 들여보낸 뒤 나는 다시 남편을 향해 말했다. 난 이제 내 감정과 내 존재를 부정하지 않을 거야. 회사에서처럼 이 집에서도 내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당신에게 맞추느라 나를 억압하는 삶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날 밤 주호를 재운 뒤 나는 조용히 일기장을 펼쳤다.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내가 읽어낸 나의 마음을 스스로에게 써주었다. 나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사람이다. 나는 남편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내 삶을 판단하고 살아갈 것이다. 더 이상 나는 무능하거나 부족한 사람이 아니다. 내 삶은 내가 주도할 권리가 있다. 일기장을 덮고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김주영이고 내 삶의 주인이야. 셜록항의 상담 요약. 마음의 정체를 인식하는 여정. 이번 사건은 더 이상 아이의 정서 문제나 부부의 갈등이라는 외피로 설명되지 않는다. 김주영이 직면한 것은 자신이 어떤 믿음으로 삶을 해석해 왔는지, 그 믿음이 자신과 아이, 그리고 관계 속에서 어떤 마음의 구조를 만들어 왔는지를 비로소 스스로 인식해 나가는 치열한 여정이었다. 마음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구조다. 김주영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위해 애썼던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감정이라는 반응 너머에 있는 자신의 삶의 기준, 즉 믿음을 자각하지 못한 채 살아온 사람이었다. WPI 상담은 이 감정을 해석하려 하지 않고 그것을 만든 내면의 믿음이 무엇이었는지를 묻는다. 그녀가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은 이것이었다. 나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버티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은 아이를 위한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아이의 문제는 아이의 것이 아니다. 주호의 문제 행동은 사실상 표현되지 못한 마음의 외침이었다. 선생님은 그것을 ADHD, 주의력 결핍으로 해석했지만 주호는 말했다. 던전에 괴물이나 용은 말이 없어요. 하지만 학교 선생님은 자꾸 지시해. 그렇다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지도 않고요. 나는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은데 왜 자꾸 말 시켜? 이 말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다. 주호는 자기 마음이 통하지 않는 공간에서 자신만의 생존 방식을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주호가 그저 조용히 있고 싶더라도 때로 그 조용함조차 교사에게는 이상행동으로 해석되었다. 주영은 이때 비로소 깨달았다. 나는 아이를 해석하려고만 했지 아이의 언어를 기다려준 적은 없었다. 남편과의 충돌은 마음이 다른 사람의 충돌이었다. 남편은 아이의 행동을 문제로 보고 해결을 원했지만 주영은 그 행동 안의 마음을 알고 싶어 했다. 그 차이는 단순한 가치관의 차이가 아니었다. 당신은 아이가 사회에서 문제없이 적응하길 원하지만 나는 아이가 자기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래. 주영은 이 순간 처음으로
남편과 자신이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인식했다. 그 다름이 누가 옳고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었다. 하지만 각자 자신과 아이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임을 누구도 알지 못했다. 이런 깨달음을 통해, 이런 인식을 통해 주영은 자기 삶의 기준을 찾을 수 있었다. 심리적 독립은 감정의 통제가 아니라 믿음의 회복에서 시작된다. 자신에 대한 믿음,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다. WPI 상담의 핵심은 감정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만든 믿음을 자각하는 것이다. 주영은 이제 말할 수 있다. 나는 완벽한 엄마가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끝까지 기다려준 엄마이고 싶다. 나는 무능한 아내가 아니라 내 삶을 내 기준으로 해석하고 싶은 사람이다. 이 사건은 아이의 문제 행동이나 부부 갈등이라는 일반적인 상담의 프레임을 넘어서 마음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진입한 전환의 기록이었다. 김주영은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감정의 기원을 추적하고 스스로 자기 삶의 방향을 묻는 심리적 독립자로 전환 중이다. 상담실에서 주영은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다. 오늘도 나는 침묵했다. 그 사람은 피곤하다고 했다. 나는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어야만 했다. 그녀는 말했다. 그동안 저는 착한 아내로만 살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저를 지우는 일이었어요. 황 박사가 물었다. 그 믿음은 언제 생긴 건가요? 결혼 초에 남편한테 의견을 냈다가 무시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감정은 숨겨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믿음으로 살고 싶으신가요? 주영은 단호히 말했다. 저는 이제 저를 지우지 않기로 했어요.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살고 싶어요. 착한 아내가 아니라 김주영으로요. 그녀는 자신을 규정짓던 오래된 믿음을 떠나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지를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그녀가 살아가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시작이었다. 주영의 마음찾기 상담일지. 나는 느낀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그날 밤 상담실 문을 나선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내 감정을 느낄 수 있어. 그러니 나는 존재해. 길게 늘어진 저녁 그림자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 마음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결심을 했다. 그것은 당장 달라진 삶을 약속하진 않았지만 더 이상 남편의 무반응이나 사회적 기대에 흔들리지 않고 나의 감정, 나의 언어, 나의 하루를 스스로 읽어내려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는 조용한 선언이었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겠다고 썼다. 남편의 침묵에 휘둘리지 않고 시어머니의 말에도 조용히 내 입장을 표현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내가 느낀 감정을 그 자리에서 말로 표현하는 것이 이젠 낯설지 않았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회의 도중 팀장이 나의 아이디어를 건너뛰고 다른 동료의 말만 반복하자 나는 조용히 손을 들어 정중히 말했다. 죄송하지만 방금 그 아이디어는 제가 제안드린 내용입니다. 회의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고 팀장은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주영 씨가 먼저 말했지. 그래요, 이어서 설명해 주세요. 나는 내 말이 누군가에 의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그 순간 처음으로 느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아이와 이야기할 때 나는 더 이상 아이가 조용하다고 해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주호야, 오늘 학교 어땠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 그래, 조용히 있는 게 필요했구나. 네가 말하고 싶을 때 엄마는 언제든지 들을 준비가 돼 있어. 주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아이가 말하지 않아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믿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확신한다. 나도 남편도 주호도 모두 말없이 존재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내 감정을 사라지지 않게 내가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제 내 마음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날 마지막 상담이 끝나갈 무렵 주영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섰다. 인왕산 능선 너머로 저녁 햇살이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다. 그녀는 오래도록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선생님, 이제야 제가 제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상담실 전체에 퍼져나가는 울림이 있었다. 이름을 부른다는 건 단지 호칭을 말하는 게 아니었다. 주영은 지금 자신이 누구였는지,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지를 말하고 있었다. 처음엔 그냥 실패한 엄마, 못난 아내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씩 알겠어요. 그건 남들이 만든 이름이었고, 저는 그 이름에 갇혀서 저를 스스로도 잊고 있었던 거예요. 황 박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남편의 침묵도 여전히 어렵고, 아이는 여전히 학교에 가기 싫어하고, 제가 감당해야 할 것들은 변한 게 거의 없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를 조금씩 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잠시 창밖의 어스름을 바라보다가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예전에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하루가 무너졌어요. 근데 지금은 알아요. 남편의 말이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니고, 아이 문제도 내가 뭔가 부족해서 생긴 게 아니라는 걸요. 이젠 제 감정이 반응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황 박사는 수첩을 조용히 펼쳐 한 줄을 적었다. 주영, 자기 마음의 언어를 갖게 된 사람. 주영 씨,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마음이 바로 시작입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아니라 내가 내 감정을 어떻게 읽는가에서 모든 변화는 시작되니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다음 순간 미묘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런데 남편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려워요. 제가 저를 찾아갈수록 그 사람은 더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갈등이 생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황 박사는 그녀의 불안이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걸 인정하며 조용히 말했다. 맞아요. 자기 마음을 찾는 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일이지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여정을 시작한 사람은 언제든 자기 삶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주영은 상담실 문 쪽으로 걸어가다 다시 돌아서며 말했다. 선생님, 다음 상담에서는 남편의 마음을 더 읽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사람도 자기 안에 갇혀있는 걸지도 모르니까요. 그녀는 상담실 문 앞에 멈춰서서 아주 분명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다시 불렀다. 김주영. 그
그 순간 황 박사는 창밖 인왕산 능선을 바라보며 천천히 노트를 덮었다. 노트 맨 끝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김주영 실종사건 최종 보고서. 핵심 변화. 타인의 반응에 의해 결정되던 감정 해석 체계에서 벗어나 자기 마음의 언어와 기준으로 삶을 해석하기 시작함. 이제 그녀는 감정을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읽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오늘도 남편의 말없는 저녁 속에서 조용히 자기 하루를 말할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이제 마음을 읽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실종된 이름을 다시 찾은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다. 이로써 1부의 이야기는 주영의 자기 인식과 작은 변화를 알리며 마무리된다. 하지만 그녀와 남편 사이의 진짜 갈등과 해결 과정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부록, 독자에게 보내는 작가의 말. 그날 당신도 자기 마음을 읽기 시작했기를. 내가 나로 살기로 한 날은 단순한 상담 기록도 고통의 자서전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라는 질문을 품고 살아온 누군가의 마음이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는 고백으로 옮겨가는 여정입니다. 주영 씨는 자신이 실패한 엄마라고 믿었습니다. 아이의 문제, 남편과의 갈등, 직장에서의 불안 속에서 스스로를 무능하고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상담을 통해 그녀는 깨닫게 됩니다. 감정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믿어왔는가에서 시작된 것이었다는 걸. 그녀는 남편의 침묵 앞에서 매번 존재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꼈지만 결국 그 침묵이 아니라 그 침묵을 무서워한 자기 마음의 구조가 자신을 지어온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편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은 밤, 그녀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침묵이 나를 지우지는 못해. 나는 지금 여전히 여기 있어. 이 한 문장이 그녀를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감정의 주인이 되었고 삶을 해석하는 권한을 타인에게서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말에 휘둘려 존재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독자님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의 표정이나 말, 반응 하나에 내가 틀렸을지도 몰라 라고 자주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혹시 당신도 착한 아이, 좋은 사람, 무난한 존재가 되려고 자신의 마음을 뒤로 밀어두고 살지는 않았나요? 그리고 혹시 당신도 자주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나요?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왜 늘 이렇게 외롭고 움츠러들까? 그렇다면 이 소설은 아마도 당신 안에 있는 당신의 마음을 조심스레 불러낸 이야기였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나로 살기로 한 날은 WPI 심리상담의 실천적 모형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WPI 상담은 감정을 다루지 않습니다. 감정을 만든 믿음을 파악합니다. 나는 남편의 침묵에 무서운 감정을 느낀다가 아니라 나는 왜 그 침묵을 그렇게 믿고 있었는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읽는 순간 당신은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당신은 지금 어떤 마음을 믿고 있나요? 오늘 당신의 감정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한 번만 조용히 물어보세요. 그것이 당신 마음을 읽는 첫 순간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소설 속 셜록 항이 늘 말하듯이요.
감정은 반응이 아니다. 감정은 마음의 실루엣이다. 그리고 마음은 당신이 당신을 해석하는 방식이다. 당신도 이제 당신의 마음을 읽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당신만의 방식으로, 당신만의 언어로. 그것이 바로 당신이 당신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날이 될 테니까요. 작가 드림. 장기화된 위기감으로 모두가 지쳐가고 힘들어하는 시기. 이럴 때일수록 더욱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용기 내어 변화를 만들고 발전, 성장하기 위한 출발점은 나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의 사람인지,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할 때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자신을 뚜렷이할 때 두려움 없이 힘든 시간을 헤쳐나가며 성공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WPI 성격 검사를 만드신 황상민 박사님에게 당신의 특성과 마음, 성장, 발전에 대한 코칭도 받고 WPI 상담 코칭 전문가에게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WPI 초급 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여 인생 성공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어 보세요. 언택트 시대에 맞춤으로 전 과정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WPI 워크숍. WPI 초급 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여 당신 인생의 성공 프로젝트를 시작하세요. WPI 초급 과정 워크숍,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 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조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 상담을 받아보세요.